지하철에서 막차를 놓친 그 순간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진다. 방금 전까지 발걸음을 재촉하며 시간과 경주하던 내가 멈춰 서자 비로소 들려오는 것은 더 이상 시계 소리도 아니고 사람들의 발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침묵이다. 깊고 넓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침묵. 우리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 알림이 쏟아지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업무, 약속, 만남, 숙제, 운동, 쇼핑. 끝없이 이어지는 할 일 목록은 우리를 멈춤 없이 앞으로 밀어낸다. 그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진 물건처럼 자동으로 움직인다. 생각할 틈도 느낄 여유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맞춰 살아간다.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 우리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춘다. 갑자기 취소된 약속, 일찍 끝난 회의, 연착된 비행기, 혹은 단순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있게 된 몇 분의 시간. 그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소음이 사라지고 대신 침묵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당황스럽다. 우리는 소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항상 무언가가 들려야 하고, 무언가가 일어나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침묵 앞에서 불안감을 느낀다.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뭔가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어진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거나, 음악을 틀거나,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충동을 잠시 멈추고 기다려보면 침묵이 단순히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침묵은 하나의 공간이다. 마음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한다. 몸의 피로, 마음의 무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걱정이나 그리움.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호흡을 듣는다.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살아있다는 것의 기본적인 리듬을 확인한다. 심장이 뛰는 소리, 혈액이 흐르는 느낌, 근육이 긴장을 풀어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침묵 속에서 비로소 선명해진다. 사람들은 침묵을 불편해한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함을 느끼고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 침묵을 공허함이나 외로움과 동일시하며 그것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그런 시각은 침묵의 진정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다.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놓친 감정과 생각들로 가득한 공간이다. 평소에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산다. 타인의 기대, 사회의 요구, 미디어의 메시지에 따라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내 안의 목소리만 남는다. 그래서 침묵은 돌아감의 시간이다. 세상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고 타인을 향했던 마음을 나 자신에게 되돌리는 시간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과 만난다. 가면을 쓰지 않은 진짜 나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나와 마주한다. 때로는 그 만남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예상보다 상처받은 모습, 생각보다 약한 모습,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침묵이 주는 선물이다. 포장되지 않은 진실과 만나는 용기.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간. 침묵은 우리에게 정직함을 가르친다. 타인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홀로 있을 때의 나를 직시하게 한다. 그리고 그 직시로부터 진정한 성장이 시작된다. 사람들은 종종 침묵을 하나의 감정으로 이해한다. 슬픔,
분노,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 말이 없으면 우울하다고 여기고 대화를 피하면 화가 났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침묵을 감정으로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침묵의 본질을 놓치게 된다. 침묵은 특정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숨을 고르는 공간이다. 공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여백이다. 방이 있어야 가구를 놓을 수 있고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듯이 침묵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설렘, 안타까움은 대부분 표면적으로만 스쳐 지나간다. 그 감정들을 깊이 느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침묵이라는 여백이 필요하다. 카페에서 친구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말이 끊어지는 순간을 생각해보자.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둘 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 순간을 그냥 견뎌보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 대화가 멈추는 그 순간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돌아간다. 방금 전까지 상대방에게 향했던 관심이 내면으로 향하면서 평소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생각이나 감정을 마주하게 된다. 어쩌면 친구의 말 중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는지도 모른다. 혹은 대화 도중에 떠오른 옛 기억이 있었는데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 친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주는 따뜻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런 미묘한 내적 경험들은 대화가 계속 이어질 때는 의식할 수 없다. 오직 침묵의 공간에서만 포착될 수 있다. 침묵은 마치 사진의 여백과 같다. 여백이 있어야 주제가 돋보이듯이 침묵이 있어야 우리의 내적 세계가 선명해진다. 끊임없는 말과 소음 속에서는 모든 것이 뒤섞여 흐릿해진다. 하지만 침묵의 여백이 생기면 각각의 감정과 생각이 고유한 색깔과 질감을 드러낸다. 그 안에서만 꺼내볼 수 있는 기억들이 있다. 평소에는 의식의 저편에 묻혀있던 순간들이 침묵 속에서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른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손길, 첫사랑과 함께 걸었던 길, 떠나보낸 친구와의 마지막 대화, 실패했던 시험의 그날 오후. 이런 기억들은 억지로 떠올리려 하면 선명해지지 않는다. 오직 침묵의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만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상처를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아픔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처난 부분을 들여다보는 대신 바쁘게 움직이며 주의를 돌린다. 하지만 상처는 관심을 받아야 아문다. 그것을 살펴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침묵은 그런 시간을 제공한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볼 수 있는 용기와 여유를 준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 자기 이해의 첫걸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한다. 몇 초만 말이 끊어져도 불안해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한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결국 자신과의 만남을 포기하는 것이다. 침묵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침묵을 지켜본다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관찰한다는 의미다. 침묵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좋다,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 내 마음을 지나가는 것들을 잔잔하게 지켜보는 것이다.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반복되는지, 어떤 기억이 자주 떠오르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이것이 침묵이 주는 자기 이해의 선물이다. 결국 침묵은 우리에게 내면의 지도를 그려준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의 지형을 천천히 탐험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 지도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게 된다.
침묵은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이 되어주고 지쳤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침묵을 용납하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에 둘러싸여 있다. 스마트폰 알림음, 교통소음, 사무실의 웅성거림, TV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귀와 마음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그것 없이는 불안해한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동하는 몇 분, 몇십 분의 시간조차 비워두지 않는다. 마치 침묵이나 여백을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 시간은 돈이고 휴식은 낭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하철에서도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거나 뉴스를 확인해야 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겨진다. SNS의 등장은 이런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끝없이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한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잠시도 지루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제공한다. 하나의 영상이 끝나면 바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고 피드를 다 본 것 같으면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침묵이나 여백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간다. 더 근본적으로는 현대인들이 침묵 속에서 마주칠 나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이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과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피한다. 왜냐하면 그 진짜 모습이 기대했던 것보다 초라하거나 상처받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부담, 사회적 성공을 이뤄야 한다는 기대. 이런 외부의 요구들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게 된다. 그런 상태에서 침묵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침묵은 가면을 벗게 하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음을 선택한다. 항상 무언가를 듣고 보고 하면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피한다. 음악을 틀어놓고 TV를 켜두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대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심지어 잠들 때조차 완전한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잔잔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다. 하지만 이런 회피는 결국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외부의 소음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덮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표현될 기회를 얻지 못한 감정과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 쌓여가면서 더 큰 혼란을 야기한다. 마치 방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물건을 쌓아두면 결국 엉망이 되는 것처럼 현대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들 우울증, 불안장애, 번아웃 증후군, 어쩌면 이런 침묵 회피와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하고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며 살다 보면 정신적 균형을 잃기 쉽다. 몸이 피로하면 쉬라는 신호를 보내듯 마음도 정리하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소음으로 가려버린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자라났기 때문에 침묵이라는 경험 자체가 낯설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던 시절을 모르는 이들에게 침묵은 마치 고장난 상태처럼 느껴질 수 있다.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재미없거나 외로운 상태로 인식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소음과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침묵의 가치는 더욱 소중해진다. 홍수 때 맑은 물의 가치가 더욱 절실하듯이 소음이 범람하는 시대의 침묵은 귀한 자원이 된다. 그리고 그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큰 차이가 생겨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다. 소음에 휩쓸려 살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찾아 자신과 마주할 것인가. 이 선택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결정이다. 소음 속에서는 타인의 목소리만 들리지만 침묵 속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침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그 고요함이 점차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을 발휘한다. 마치 흔들리던 물이 잔잔해지면서 바닥이 선명하게 보이듯이 침묵 속에서 우리의 내면도 점점 또렷해진다. 침묵의 첫 번째 힘은 생각을 정리하는 능력이다. 평소 우리의 머릿속은 마치 교차로처럼 복잡하다. 업무에 대한 걱정, 인간관계의 고민,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가 끊임없이 교차한다. 하나의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밀려들고 그 생각들은 서로 엉켜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고요한 공간에서 우리는 각각의 생각을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본다. 마치 서랍을 정리하듯이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배치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복잡했던 문제들이 의외로 단순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감정 정리도 마찬가지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할 시간이 없다. 화가 나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티를 내면 안 되고, 기뻐도 과하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보인다. 그래서 감정들은 마음 깊숙한 곳에 쌓여만 간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이런 억압된 감정들을 꺼내어 살펴볼 수 있다. 화가 났다면 왜 화가 났는지, 그 화가 정당한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슬프다면 그 슬픔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위로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함으로써 그 감정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감정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침묵의 두 번째 힘은 말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평소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한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습관적으로 하는 말, 상황을 메우기 위한 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침묵을 경험한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게 된다. 침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깨뜨릴 만큼 가치 있는 말만 하려고 한다. 말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결이 또렷해진다. 불필요한 말들이 사라지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선명해진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말, 자신의 진심을 온전히 담은 말, 상황을 정확히 표현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은 많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준다. 대화의 질도 달라진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급하게 대답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 한다. 그리고 충분히 생각한 후에 의미 있는 응답을 한다. 이런 대화는 양은 적을지 몰라도 질은 훨씬 높다. 침묵의 세 번째 힘은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소음과 바쁨에 휩쓸려 있을 때는 관계도 표면적으로만 바라본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상대방의 표정에서 숨겨진 감정을 읽고 목소리의 떨림에서 불안감을 감지하고 행동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도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런 이해는 관계의 깊이와 따뜻함을 더해준다. 또한 침묵은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이나 소외감과 동일시한다. 하지만 침묵을 경험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그 시간에 자신과 대화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침묵의 네 번째 힘은 회복이다. 현대인들은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린다.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피로도 심각하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누군가와 상호작용해야 하고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서 우리의 정신은 과부하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잠을 자도 휴식을 취해도 진정한 회복이 어렵다. 하지만 침묵은 완전한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의 뇌와 마음은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긴장된 근육이 풀리고 빨라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된다. 마치 컴퓨터를 재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지듯이 침묵을 통한 회복은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준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다. 문제를 피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현실과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 얻은 힘으로 우리는 다시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으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 젊은 날의 체력, 소중했던 사람들, 놓쳐버린 기회들, 한때 가졌던 꿈들. 삶의 길 위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 얻은 것들만큼이나 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상실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건강하던 가족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안정적이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떠나간다. 때로는 서서히 찾아오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기억력, 조금씩 멀어지는 친구들, 서서히 바뀌어가는 고향의 모습. 어떤 형태든 상실은 우리 삶의 일부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상실을 실패나 불운으로 여기며 그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자책한다. 내가 더 조심했더라면,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며 과거를 후회한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상실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상실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삶 자체의 본질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상황도 감정도 심지어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잃는 과정을 포함한다.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순수함을 잃듯이 경험을 쌓으면서 순진함을 잃듯이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상실을 동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신호다. 이제 다른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마치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고 삶의 리듬이다. 사람을 잃는 상실이 가장 아프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내 삶에 깊숙이 자리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 나눴던 대화들, 공유했던 추억들이 모두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과의 이별에도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웠고, 함께하는 기쁨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안에 남아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상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간의 상실도 피할 수 없다. 젊음이라는 시간,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간,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던 시간, 그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살아본 경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다.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들, 실패를 통해 얻은 강인함, 고난을 통해 키운 인내심. 이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시간 대신 우리가 얻은 소중한 자산이다. 기회의 상실도 아프다. 선택하지 않은 길, 도전하지 못한 꿈, 표현하지 못한 사랑.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다. 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길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길에도 나름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 건강의 상실은 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몸의 능력들이 하나둘씩 제한되기 시작한다. 밤새 일해도 괜찮았던 체력, 아무거나 먹어도 탈이 없던 위장, 선명하게 보이던 시력. 이런 것들을 잃을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낀다. 하지만 건강의 상실을 통해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운다. 그리고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 무엇보다 건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다. 결국 상실은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한 상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것은 우리가 상실을 통해 얻은 성숙함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상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정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꿈이겠지, 잘못된 거야 하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마음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기제다. 하지만 부정은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부정 다음에 오는 것은 분노다. 왜 하필 나에게? 이건 불공평해. 누군가의 잘못이야 하며 상황에 대해 화를 낸다. 때로는 자신에게, 때로는 타인에게, 때로는 세상이나 신에게 분노를 표출한다. 이 분노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 마음이 상실이라는 현실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흔히 협상의 단계가 온다.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될 수는 없을까? 하며 상실을 되돌리려고 노력한다.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으려 하고, 놓친 기회를 다시 만들어 보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상실은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은 뒤로 흐르지 않고,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며,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우리는 점차 절망에 빠진다. 부정도, 분노도, 협상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깊은 슬픔과 무력감에 빠진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선다.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절망의 시기야말로 진정한 받아들임으로 가는 관문이다.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실로 인한 아픔이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다. 받아들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이것이 지금 내 상황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받아들임이 일어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급하게 서두르면 진정한 받아들임이 아니라 체념이나 포기가 될 수 있다. 마음이 상실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로 인한 감정들을 다 느껴보고 그 의미를 천천히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침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상실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다. 외부의 위로나 조언, 산만한 자극들로부터 벗어나 오직 자신과 상실만 남은 공간에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상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핵심은 그것을 결핍이 아니라 재구성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의미다. 마치 집을 리모델링할 때 벽을 허물어야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듯이 삶도 때로는 기존의 것들을 놓아야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것일 수 있다. 평소에 해보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장 때문에 포기했던 일들을 시도해볼 기회가 생긴 것이다. 건강을 잃는다면 그것은 몸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기회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재구성이 일어나려면 먼저 상실을 완전히 인정해야 한다. 아직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거나 되돌리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없다. 옛 연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마음으로는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전 직장에 대한 아쉬움을 놓지 못하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없다. 상실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상실과 그로 인한 경험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계속 남아있다. 다만 그것을 현재의 짐으로 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상실이 현재의 가능성을 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은 새로운 평온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상실로 인한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이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그 아픔은 우리를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된다. 상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숙함과 지혜가 생긴다. 받아들임의 마지막 단계는 감사함이다. 상실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실을 통해 얻게 된 것들에 대한 감사다. 더 깊어진 이해력, 더 넓어진 포용력, 더 강해진 회복력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상실은 완전히 받아들여진 것이다. 침묵을 받아들이고 상실을 인정하면서 우리 마음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다. 예전에는 외부의 것들 타인의 인정, 사회적 성공, 물질적 소유에 의존했던 마음의 균형이 점차 내부로 이동한다. 바깥에서 찾던 안정감을 안에서 찾게 되고 남들의 시선에서 구하던 확신을 자신의 내면에서 구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바로 평온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 평온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형성된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잔잔해지듯이 우리 마음도 침묵과 상실의 경험을 통해 점점 평온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평온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로 생각한다.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평온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그런 것이 아니다. 평온은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마음이 중심을 잡고 있는 상태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의 뿌리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바로 평온이다. 평온은 변화를 견디는 힘이다. 삶은 끊임없이 변한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획이 틀어지고 새로운 도전이 찾아온다. 평온하지 못한 마음은 이런 변화에 휘둘린다. 좋은 일이 생기면 과도하게 들뜨고 나쁜 일이 생기면 과도하게 절망한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은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런 평온은 체념이나 무관심과는 다르다.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고 무관심은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온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기쁨은 기쁨대로 충분히 느끼고 슬픔은 슬픔대로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다. 평온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며 산다. 자신의 약점을 미워하고 한계를 부정하고 완벽하지 못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내적 갈등은 평온의 가장 큰 적이다. 자신과 평화롭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자신과 조화롭게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장점도 단점도 강함도 약함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개선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탕으로 천천히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다. 평온한 사람은 남은 나 자신을 믿는다. 완벽하지 않은 나,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나를 신뢰한다. 이런 자기 신뢰가 있으면 외부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칭찬받으면 기쁘지만 우쭐하지 않고 비판받으면 아프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평온은 또한 현재에 머무는 능력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없다고 아쉬워하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있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다. 평온한 사람은 이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이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면 과거의 무게와 미래의 불안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다. 왜냐하면 현재 순간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평온의 또 다른 특징은 요란하지 않다는 것이다. 요란한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크게 웃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흥분하는 감정들은 그만큼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평온은 잔잔하다. 파도치지 않는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깊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든든하다. 이런 평온은 하루의 끝에서 숨 고르듯 찾아온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충실히 살아낸 후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마치 운동 후의 시원함처럼, 일을 마친 후의 뿌듯함처럼 평온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지만 이 평온을 얻기 위해 특별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평온은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에서 온다. 과도한 욕심을 빼고 남과의 비교를 빼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빼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뺀다. 그러면 원래 거기에 있던 평온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평온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를 단단히 세우는 일이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내 안의 중심만큼은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적 평온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평온을 전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이것이 평온의 진정한 힘이다. 나 혼자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평안하게 만드는 것. 결국 침묵, 상실, 평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침묵을 통해 자신과 만나고 상실을 통해 인생의 진실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평온에 이르게 된다. 이 세 가지는 우리를 더 깊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삶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